우리 세대의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 교육비입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로 무너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세대 중 절반이 넘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로 인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퇴직금과 전 재산을 아이의 학비로 쏟아붓고 이후엔 생활비가 없어서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중소기업 대표로 직원만 30명의 억대 연봉을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 교육비라는 이름 아래 제 삶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 선택이 제 가족의 행복 그리고 제 인생까지 바꿔놓을 줄은요.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누구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원 30명, 월 매출 10억 원. 지방 중소기업으로는 꽤 성공한 편이었죠. 학생일 때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과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힘든 사회 초년 시기였지만 목적 하나만큼은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힘든 과정이 후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일 뿐이라고. 그날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노라고. 몸은 고대도 항상 이런 자기 최면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모은 자금과 학교 다닐 때 배워온 전공을 살려서 작은 중소기업을 차렸고 밤낮 없이 업무에 열중하여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회사 매출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달째 두 달째 계속 수직 상승을 하였고 당시 월 매출 10억 원을 찍을 정도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간판을 바라보며 이 정도면 내 인생도 성공이구나 싶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제때 나가고 거래처에서 먼저 찾아와 계약을 제안하던 시절, 가족과 함께 외식하며 웃던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또 다른 경사가 생겼습니다. 큰딸이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자식 농사까지 풍년이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어렵던 어린 시절을 보낸 보잘것없던 내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성공을 하고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보내기는 불안하다며 딸과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한 일인데 저는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작은 딸도 자연스럽게 함께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도 잘 돌아가고 매달 송금하는 돈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큰딸의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그리고 아내와 두 딸의 주거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건 돈이 아니라 내 청춘이 빠져나가던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야,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투자는 점점 희생이 되어갔습니다. 당시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시기라 회사의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되었죠. 거래처 하나가 무너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순이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냥 혼자 감췄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송금 내역서를 바라보던 그때의 공허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아이들 곁을 지키느라 바빴고 저는 한국에서 홀로 남아 일에 매달렸습니다. 주말마다 텅 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화면 너머 가족의 얼굴을 보던 그 시간이 점점 제게는 행복보다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저는 가족과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소식이 날아옵니다. 큰딸에 이어 둘째 딸까지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역시 성공한 집안은 다르다.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업도 안정됐고 자식들도 잘 컸으니 이제 남은 건 노후를 천천히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상황을 100% 모르니깐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솔직하게 말을 해서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학교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 같이 살고 싶었지만 미국에 체류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이고 둘째의 학비까지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니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내자라고 의지를 불태우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회사 매출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거래처가 부도를 내며 3개월치 대금이 밀렸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순식간에 2배로 올랐습니다. 거래은행은 대출 상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현금 흐름이 막히자 직원 월급과 세금, 거래처 결제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제가 세워온 월 10억 매출의 회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무렵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아직 생활비 입금이 안 됐네. 둘째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음 주까지래. 생활비도 거의 다 떨어졌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달엔 거래 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통장 잔액은 고작 몇백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송금 날짜, 금액, 카드 결제 내역 하나하나가 전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홀로 두 딸을 돌보며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록금이 늦으면 불이익이 있다. 연신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거듭될수록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회사 그렇게 잘 된다더니 왜 이제 돈이 없어?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여기서 얼마나 힘든데 그걸 몰라.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해명도 변명도 하기 싫었습니다. 입을 열면 서로 상처만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 통화는 생활비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랑 대화하는 건지 아내랑 대화하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주말이면 집에 불을 켜놓고도 불 꺼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은행 대출 만기일을 넘기고 부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나를 무너뜨렸구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시작한 건 성공했다고 확신한 내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은 결국 터졌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한마디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는 내 생각은 해본 적이 있냐? 내가 회사 지키고 가정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바로 돌변해 버린 아내의 오만 정이 다 떨어졌고, 나중에 일이 잘 풀려도 이런 여자랑은 평생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말보다 서류로 대화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재산 분할서. 그 종이들이 오고 갔습니다.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희생이 원망의 이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냥 ATM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재산 분할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끝까지 직접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재산의 80%를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 명의도, 예금도 모두 나갔습니다. 남은 건 제 이름의 낡은 차량 한 대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딸들은 엄마 쪽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아빠 이해해 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졌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바뀌었는데 그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날 집에 돌아와 불을 켰지만 방 안은 싸늘했고 냉장고 안에는 식은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옛날의 나. 그 사진 속 나는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이제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울증처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사람을 만날 용기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이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왜 모든 걸 잃게 된 걸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춘 듯 했습니다. 성공의 끝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엔 후회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사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자 오랜 동료였던 박 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 곁에서 함께 뛰던 친구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말을 오랜만에 누군가가 물어봐 줬거든요. 우린 근처 다방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리는 자신이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서너 명뿐이지만 단골이 많아서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같이 해요. 사장님이라면 손님 관리도 잘하시고 사업 감각도 있잖아요. 그 말에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식당이냐.
한때 사장이던 내가 주방에 서겠냐?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박 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다시 시작해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월 매출 10억이 넘는 사업체를 만들기까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으신 분인데. 그 말에 마음이 정해진 나는 다음 날 그 친구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분위기,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국물 향에 오랜만에 살아있는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날로 저는 식당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물집이 잡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몇 주 후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라고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은 점점 바빠졌고 박 대리는 저에게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가게 반은 사장님 몫이에요. 같이 갑시다. 그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손님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이전의 어떤 성공보다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몸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매일 부딪히며 일하니 잃었던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이 다시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식당은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생겼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너졌던 인생도 누군가의 한마디 도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걸요. 식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숨이 트였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고 매달 꾸준히 남는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손길 덕분이었지. 박 대리가 내민 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날 믿어준 사람들, 그 고마움을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열자. 처음엔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사장님, 장사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얻은 걸 나누는 게 진짜 성공이지. 그렇게 시작된 무료 급식소는 식당 옆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 10개, 식탁 3개, 그리고 직접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첫날은 단 3분이 오셨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은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건강식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분을 낮추고 소화가 잘 되는 국과 반찬,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편히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 오던 분들이 한 달 뒤에는 20명, 그리고 석 달 뒤엔 하루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급식소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이웃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운 분들이 서로 의지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중엔 혼자 사는 분도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밥 먹고 사람 구경하니 하루가 덜 외로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료 급식소의 존재는 식당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식당,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매출은 자연스럽게 상승했고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급식소 어르신들과 함께 잔치국수를 끓여 나누고 때로는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 노후는 다시 외로움이 아닌 함께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무너졌던 이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게 긍정적인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오던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힘든 시기에 봉사를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린 처음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언젠가부터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도와주는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도 좋겠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녀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끌벅적한 결혼식 대신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잃었던 평안이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잘 나가던 사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사랑해 줍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식당과 급식소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대리와 저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짜 가족 같은 동료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주방을 배우며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도 서로를 위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급식소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고 명절이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은 잔치를 엽니다. 그날이면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안정됐습니다. 식당 수입과 운영 로열티 그리고 매달 꾸준히 모으는 저축 덕분에 이제는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쓸 줄 알고 나눌 줄 안다는 마음이 진짜 부자의 기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짧은 안부였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전 아내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씀씀이를 고치지 못해 돈 많은 사업가와 재혼을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이혼할 때 받은 전 재산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줬지만 결국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미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결혼식 할 때 잠깐 볼 일이 있겠죠. 그저 인생이란 게 결국 돌고 도는 법이라는 걸 느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나는 이제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를 미워하기보다 그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곁에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 함께 웃고 일하는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옆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지금의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남은 생은 나눔과 감사로 채워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끼의 식사, 한마디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사랑이었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신을 잃어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언제나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 너무 많은 걸 내어주면 결국 부모의 노후는 불안해지고 가정의 균형은 깨집니다. 자녀에게는 정서적, 경제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돕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지켜준 건 오직 3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진심으로 손 내미는 관계, 가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웃고 도와주는 사람, 그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진짜 인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역할,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손의 감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제는 그 기술로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나를 돌보는 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의 회복력입니다. 자책 대신 자신을 돌보고 나눔과 봉사 속에서 다시 의미를 찾는 것.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오늘 주인공은 이 3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